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의 긴축,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체제 구축과 리오프닝, 그리고 FTX 파산이 촉발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붕괴,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까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위너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요, 미국, 독일, 영국, 홍콩 등이 휴장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개인 대주주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증시 폐장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내년부터는 대주주의 가족합산을 없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짤막하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리뷰를 먼저 해드리고요. 2022년 한번 아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좀 더 해볼게요. 자, 우선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기사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개해드린 날짜를 여기 표시해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뮤추얼 펀드에서 돈이 얼마나 나갔고 ETF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펀드에서는 자금이 2022년 주식이 정말 좋았을 때도 돈이 빠져나갔고 2022년 주식이 정말 안 좋을 때도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ETF로는 돈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올해는 정말 역대급이었다. 무려 1.6조 달러나 되는 돈의 차이가 난다. ETF로 들어간 돈 빼기 펀드에서 나온 돈 합치면 1.5조 달러. 너무 차이가 크네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뭐니 해도 BOJ 소식이 되겠죠. BOJ 소식과 관련돼서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매크로 얘기 그만합시다. 일본은행 얘기 그만합시다. 예, 더 똑똑하신 분들이 또 정리 잘 해주시니까. 정리 잘해서 내일 또 이렇게 뭐 효석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올려줄 거야 또. 네, 참 이걸 볼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합니다. 효석이 형 그래가지고 이주 소장님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을 2달 전에도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전력을 다해서 막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BOJ가 더 이상은 못 막는다 라고 하면서 손을 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미세 조정이긴 한데 예상치 못하긴 했는데 이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지 않겠냐 요런 정도의 반응들이었다라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주말 동안에 몇 가지 소식들이 전해져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의 재무부 차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행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스터 N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얼마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it possible that there could be another shift in policy on the table in January? It's possible. Kuroda may move at the next meeting. 자, 인터뷰에서 질문이 설마 내년 1월에 또 바꾸진 않겠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구로다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1월 달에 또 바꿀 것 같고 엔화는 120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말이 맞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당장 1월 달에도 또 다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은 BOJ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때문에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제 구로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OJ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일드 캡 이 정도 선에서 금리를 못 오르게 막을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빨간색 선 10년물 금리는 0.25% 이상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루 만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목표치는 여기입니다. 0.5%인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스왑 레이트는 스왑 시장에서는 이미 못 막어. 0.25로 어떻게 막어? 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아니 안 된다니까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OJ가 이번에 정책을 바꾼 이후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실래요? 자, 이제 0.8%까지 올라갔습니다. 0.5%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못 막어. 어차피 0.8%까지 또 다시
같이 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BOJ가 0.25로 눌러놓은 거는 이렇게 꾹 눌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요만큼 눌러놨다고 해서 올라오는 힘이 약해졌다라면 여기서 진정될 텐데, 만약에 혹시 이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또 뚫고 올라가 버리거나, 혹은 아까 미스터 N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1월 달에 이걸 또 올려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드디어 엑선모빌과 만났다라는 겁니다. 2020년 3분기 때 뚫고 올라갔었으나 다시 만나게 됐다. 다급해진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주식 2년 동안은 안 팔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그림에 모든 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좀 볼까요? 지난 4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살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좀 한 8.5 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팔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더 이상은 안 팔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또 6.9 달러 팔았고요. 10월 달에 4 빌리언 달러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 이게 진짜 많이 팔았네요. 게다가 주말 동안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가가 크게 하락한데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 어려운 국면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코멘트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었죠. We're not looking for cuts because we're not looking for a recession. Our expectation, our baseline is that the economy continues to grow and the adjustment process in the labor market continues. I do think whether the economy goes into a recession or not makes a big difference, and the consensus view is that there will be a recession next year. 자, 이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컨센서스는 경기 침체잖아. 근데 나는 아니라고 봐 라고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아니면 안 오느냐, 아니면 이미 왔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경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수년 동안 시장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경기 침체가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2022년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미국 기술주가 닷컴 버블 이후에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들은 2020년 이후로 가장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나스닥 100 지수는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은 숏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나스닥으로 정말로 많은 숏 배팅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올해 정말 안 좋았지만 내년에도 리커버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3년에 대한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도 한 8% 정도는 오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상하네? 왜 안 좋다면서?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전망은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반기에 굉장히 험난한 상반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진짜 안 좋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조금 반등해가지고 8% 올라갈 것 같아. 2년 연속 힘들기는 어렵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어마켓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실적 하향 조정, EPS는 아직 주가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도 않았다. 실적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반영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아직 실적은 떨어지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년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주식이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석유 파동,
그리고 닷컴 버블 일대였습니다. 사실 2022년에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2023년에 좋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은 바른 자세예요. 하지만 막연한 전망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주식시장에서는 7년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됐는데 어떻게 진짜 잘 버티네요.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렴한 자금 조달의 시대는 끝났다. 이분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사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렴한 자금 조달 끝났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주식으로 조달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싸게 조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때는 18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즉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18조 달러나 된다라는 얘기죠. 거의 미국의 GDP에 육박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채권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돈 빼서 쓰기가 쉽냐, 이지머니 아니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IPO도 굉장히 급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엔 다시 또 돌아오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미국 고용보고서가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미국 고용부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물어본 것과 가게에 물어본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엔잡러 이런 얘기를 넘어서 이제는 고용보고서가 부풀려졌다. 이거 조작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 연준, 물가채,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블랙락에서 물가연동체 추천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블랙락이 얘기했다고 해서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블랙락이 물가연동체를 추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냥 추천한 정도가 아니고요. 맥시멈 오버웨이트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컨빅션 있게 콜을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에 대해서 맥시멈 오버웨이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이 속도로 계속 낮아지겠냐라는 이야기고요. 이 속도로 낮아지지 않고 살짝이라도 둔화되게 되면 이것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미 시장에서는 2%대까지 낮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질까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개인적으로 티타임즈에서 얼마 전에 안근모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MC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취임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락가락하는 특성이 있는 최근 한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파이팅 과정에서도 그런 일관성을 그대로 이제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봐서는 미국의 리세션 돌입 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년 봄에는 중국 경제가 불같이 살아 올라갈 것이다. 장기 채권들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게 제가 컨센서스 뷰가 아닌 것들을 소개를 자꾸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컨센서스 뷰는 아니에요. 특히나 연준에 대해서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한심하다라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사람도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근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연준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이 있게 보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정말 바보 같아진 건지 아니면 연준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건지 두 개가 양면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안군모 대표님도 여전히 리세션이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나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중국에서 이번에 리오픈을 하면서 제대로 경기가 살아나게 한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컨센서스 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게 이쪽으로 투자, 즉 인플레이션 진정되고 금리 내려갈 거니까 장기채 사자 이런 식의 이제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올려드렸던 맹목적인 장기 채권 투자입니다. 장기 채권 투자가 이대로 괜찮은지, 돈이 들어가는 건 좋아요. 사실 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1년 만기니까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30년 만기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분이 얘기하셨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 얘기했던 60-40 전략이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60-40 포트폴리오, 즉 주식의 60, 채권의 40 투자해놨던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008년을 제외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컸던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 채권과 주식이 서로 상관되면서 주식이 좋으면 뭐 채권이 좀 안 좋고 주식이 안 좋으면 채권이 좋아서 이것이 상쇄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60-40 포트폴리오가 정말 각광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정말 처참한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이런 결과가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60-40 포트폴리오가 내년에는 리세션이 오든 안 오든 경기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연준이 피봇을 하든 안 하든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올해는 자산 배분 펀드마저도 힘들었던 구간이고요. 내년에는 자산 배분을 해놓고 기다리면 둘 중에 여러쿵 저러쿵 하면서 오히려 연말로 갔을 때는 자산 배분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동의가 돼요. 이젠 단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러시아에서 내년부터 석유 감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초부터 석유 생산량의 5에서 7%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중국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까지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국은 리오픈이고 이제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 오케이 그거 뭐 알아서 잘 살아나시고요. 이제는 우리는 경기 부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2023년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다행히 셧다운은 피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옴니버스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약 134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170조 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이고요. 증가분의 75% 이상이 국방비 지출에 해당한다. 국방비 지출은 20%나 증가했네요.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돈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보석금, 참 이 사람은 야 돈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겐하임의 CIO죠. 스캇 마이너드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의견을 저도 많이 경청하곤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정말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인터뷰의 내용을 잠깐 보고 올게요. Probably affected the way I looked at all investments going forward, which was not to just listen to the conventional wisdom of what everybody else was saying, but to take what they were saying and, actually, really in reality challenge it. 저는 스캇 마이너드의 발언 중에서 전통적인 지혜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실전에 적용하기는 정말 참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2023년에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 교훈 아닐까 싶네요.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